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월요일이 휴일이어서 뭔가 좀 행복한 그런 기분이 들었던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서도 또 하루 이렇게 연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삶의 활력소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인에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2장이에요. 드디어 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두꺼운, 이게 책 한 권만 있어서 얼마나 두꺼운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사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이 책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12장이 마지막 챕터예요. 오늘은 저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실 읽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또 저도 읽으면서 읽는 저도 너무나 재미가 있었어요. 이미 읽은 책인데도 소리내서 이렇게 읽는다는 것이 더 큰 감동과 느낌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같이 교감을 해주셔서 제가 혼자 읽는 것이지만 외롭지 않고 더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 12장 끝맺음. 독자여, 나는 루체스터 씨와 결혼했다. 조용히 결혼식을 치렀다. 나와 루체스터 씨, 목사와 서기만이 참석했다. 교회에서 돌아오자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메리가 식사 준비를 하고 조는 칼을 닦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메리, 저는 오늘 아침 로체스터 씨와 결혼했어요. 가정부와 남편은 둘 다 점잖고 덤덤한 사람들이라서 아무리 놀라운 소식을 전해도 귀청이 찢어질 듯 소리를 지르고 그 놀라움을 말로 쏟아내어 귀를 멍멍하게 할 걱정은 없었다. 메리는 고개를 들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화덕에서 굽고 있는 닭 2마리에 양념을 끼얹던 국자가 한 3분 동안 허공에 멈추어 있었다. 반질반질 닦여지고 있던 존의 칼도 같은 시간 동안 그대로 멈추어 있었다. 메리는 다시 화덕으로 몸을 숙이며 이렇게만 말했다. 그러셨어요? 아, 놀라운 일이군요. 그러고는 잠시 뒤에 이어서 말했다. 주인님이랑 같이 나가는 걸 봤지만 결혼하러 교회에 가시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고는 계속 양념장을 뿌렸다. 돌아보니 존은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존이 말했다. 그렇잖아도 메리한테 두 분이 결혼할 것 같다고 했어요. 에드워드님을 잘 알거든요. 에드워드님이 어떻게 할지 알고 있었어요. 오래 기다리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존은 공손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고마워요, 존. 로체스터 씨가 당신과 메리에게 이걸 주라고 했어요. 나는 존의 손에 5파운드를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는지 듣지 않고 그대로 부엌을 나왔다. 나중에 부엌 앞을 지나가는데 이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주인님한테는 화려한 숙녀들보다 저분이 더 나을 거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들렸다. 인물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못생긴 것도 아니고 마음씨가 곱잖아. 그리고 주인님 눈에는 엄청난 미인으로 보인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당장 무어하우스와 케임브리지에 편지를 써서 내가 한 일을 알렸다. 또한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다이애나와 메리는 무조건 잘했다고 했다. 다이애나는 미럴 여행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바로 만나러 오겠다고 했다. 내가 편지를 읽어주자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될 텐데.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늦을 거요. 미럴은 평생 동안 우리를 비출 테니까. 그 빛은 당신이나 내 무덤 위에서만 희미해지겠지.
세인트 존이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른다. 결혼 소식을 알린 편지에 끝내 답장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6달 뒤 편지가 왔다. 로체스터 씨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고 내 결혼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세인트 존의 편지는 차분했다. 그리고 무척 진지하긴 했지만 상냥했다. 세인트 존은 그 뒤로 자주는 아니지만 꾸준히 편지를 보내왔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하느님 없이 살면서 세속적인 것에만 연연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줄 믿는다고 했다. 독자여, 귀여운 아들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잊지 않았다. 나는 곧 로체스터 씨한테 허락을 얻어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갔다. 아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던지 가슴이 뭉클했다. 아들은 여위고 창백해 보였다. 행복하지가 않다고 했다. 내가 보니까 그 학교는 아들 또래 학생들한테는 규칙이 너무 엄하고 학습 과정이 몹시 어려웠다. 나는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다시 아들을 직접 가르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다른 사람이 내 시간과 내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내 남편이 온전히 나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관대하게 운영되고 집과 가까워서 자주 찾아갈 수 있고 가끔 집에도 데려올 수 있는 학교를 찾았다. 나는 아들이 부족한 것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도록 신경을 썼다. 아들이 부족한 것이 죄송해요. 아들은 곧 새 학교에 자리를 잡고 무척 행복해했으며 공부도 많이 나아졌다. 아들은 자라면서 건전한 영국 교육 덕분에 프랑스적인 결점이 많이 고쳐지게 되었고 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부침성 있고 친절한, 유순하고 온화하고 원칙이 확고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아들이 나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써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힘 닿는 한에서 베푼 작은 친절에 대한 보답은 이미 오래전에 충분히 이루어진 셈이었다. 내 이야기는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결혼 생활에 대해 한마디만 더 하고 이 이야기에서 자주 나왔던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짧게 살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겠다. 나는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며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나는 더없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축복받았다. 나는 온전히 남편의 생명이고 남편은 온전히 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나보다 더 남편과 가까운 여인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된 여인도 없을 것이다. 에드워드와 함께 있는 것은 결코 지겹지 않고 그 역시 마찬가지이다. 마치 우리 가슴 속에서 심장이 지칠 줄 모르고 뛰는 것처럼 따라서 우리는 늘 함께 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혼자 있을 때처럼 자유롭고 여럿이 있을 때처럼 유쾌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소리내어 말하는 활발한 사색이었다. 나는 속마음을 온전히 그에게 털어놓았고 그 역시 모든 속내를 털어놓았다. 우리는 성격이 완전히 맞았고 따라서 완벽하게 일치했다. 로체스터 씨는 결혼하고 2년 동안 계속 눈이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아주 단단한 유대를 맺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로체스터 씨의 눈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의 오른손이다. 문자 그대로 나는 로체스터 씨의 소중한 눈동자였다. 로체스터 씨는 나를 통해서 자연을 보고 책을 보았다. 나는 결코 지겨워하지 않고 로체스터 씨를 대신해서 바라보고 들판과 나무와 마을과 강과 구름과 햇살을
우리 앞에 펼쳐진 풍경과 날씨를 말로 옮기고 빛이 눈에 남길 수 없는 인상을 소리로 귀에 전해주었다. 책을 읽어주는 것도 결코 실증나지 않고 가고 싶어하는 곳에 데려다주고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해주는 것도 결코 지겹지 않았다. 이렇게 돌봐주다 보면 슬프긴 하지만 더없이 충만하고 강렬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다. 루체서 씨는 고통스러운 수치심이나 의기소침한 굴욕감 없이 이 모든 보살핌을 요구했다. 루체서 씨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 보살핌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 내가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아주는 것이 나의 가장 달콤한 소망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어느 날 아침 로체서 씨가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받아 쓰고 있는데 로체서 씨가 다가와서 내 쪽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제인, 당신은 목에 반짝이는 장식품을 달고 있어. 나는 금시계줄을 목에 걸고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요. 연한 푸른색 옷을 입었고. 그 말대로였다. 그러자 로체서 씨는 언제부턴가 한쪽 눈을 가리고 있던 어두움이 점점 옅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확실하다고 했다. 로체서 씨와 나는 런던에 갔다. 유명한 안과 의사한테서 진찰을 받았고 마침내 한쪽 눈의 시력을 회복했다. 아주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책을 많이 읽거나 글을 쓸 정도는 아니지만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하늘은 더 이상 허공이 아니었고 땅도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사내 아이가 자기의 눈, 한때 번쩍번쩍 빛나던 크고 까만 눈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로체서 씨는 다시금 벅찬 마음으로 하느님이 심판과 자비를 아울러 행하신 것을 감사드렸다. 에드워드와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기 때문에 더욱 행복하다. 다이애나와 메리는 결혼했다. 해마다 번갈아 가며 우리를 보러 오기도 하고 우리가 보러 가기도 한다. 다이애나의 남편은 해군 대령으로 씩씩한 군인이며 선량한 남자이다. 메리의 남편은 목사이다. 세인트 존의 대학 친구로 학식과 도덕적 원칙으로 보아 메리에게 걸맞은 신랑감이다. 피츠 제임스 대령과 워튼 목사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한테서 사랑을 받고 있다. 세인트 존은 영국을 떠나 인도로 간다. 스스로 정한 길로 뛰어들었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다. 갖가지 위험과 곤경 속에서 그보다 더 단호하게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개척자도 없을 것이다. 의연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이었고 정력적이고 열성적이고 진실하게 인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류의 향상을 위해 고통스러운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종교와 계급 제도의 편견을 거인처럼 베어나가고 있다. 세인트 존은 엄격할지도 모른다. 가혹할지도 모른다. 아직까지 야망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인트 존의 엄격함은 아폴리언의 공격으로부터 순례자들이 지키는 용사 그레이트 하트의 엄격함이다. 세인트 존의 가혹함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대변하는 사도의 가혹함이다. 세인트 존의 야망은 땅에서 구출되어 하느님의 옥좌 앞에 흠없이 서고 어린 양의 최후의 대승리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 부름받고 선택받고 충실한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줄에 자리 잡겠다는 목표를 가진 위대한 지도자의 기질을 가진
활동가의 야망이었다. 세인트 존은 결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세인트 존이라는 찬란한 해는 서둘러 지고 있다. 나는 세인트 존이 지난번에 보낸 편지를 보고 인간의 눈물을 흘렸지만 가슴은 신성한 기쁨으로 가득 찼다. 세인트 존은 확실한 보상을, 불멸의 월계관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 다음에는 낯선 사람이 편지를 보내줄 것이다. 마침내 그 착하고 충성스런 종이 부름을 받아 자기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그런데 왜 울겠는가? 세인트 존의 마지막 시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두워지지 않으리라. 세인트 존의 정신은 맑게 개어 있으리라. 세인트 존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으리라. 희망은 확실하고 믿음은 굳건하리라. 세인트 존 자신의 말은 그 사실을 확실히 보증한다. 주 예수께서 나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날마다 더욱 또렷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라고. 그러면 시간마다 나는 더욱 열렬히 대답합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세인트 존의 말로 이 길고 긴 장편 제인 에어가 끝을 맺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삶의 목표를, 삶의 목적을 행복에 두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삶의 목표가 왜 행복이 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세인트 존의 삶의 목표는 행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 아까 여기에도 있었겠지만 여기에도 나왔지만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대변하는 사도의 가혹함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세인트 존의 꿈과 희망과 그리고 야망이 세인트 존의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욕망, 사랑, 그리고 내 감정에 충실한 어떤 그런 것들,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세인트 존의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보다는 사실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은, 내 감정을 좀 부인해야 했던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행복과는 조금 거리가 먼 시간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제인 에어가 마지막에 기술하고 있는 세인트 존의 인생의 결말은 그래도 그 자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수고를 했고 그 수고가 끝나가고 있는 그 세인트 존의 인생의 말년에는 그래도 세인트 존의 편지 속에서 신성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제인 에어가 고백했듯이 그 마지막은 그래도 세인트 존이 원하는 월계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내가 사는 매일의 그 하루하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살았는데 말년이 좀 좋지 않은, 죽음 앞에 선 모습이 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별로 본받고 싶지 않다. 그런 그 죽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쩌면 세인트 존의 그 마지막을 보면 세인트 존의 삶이 굉장히 훌륭했고 고결했고 그리고 본인의 행복을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데 본인의 인생을 사용했기 때문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삶은 어쩌면 우리 범인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헤아릴 수도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의 것이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제가 앞에 녹음을 한 것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세인트 존에게는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인 에어의 마음에 굉장히 많이 몰입이 돼서 읽기도 했었고 한 여성에게 다가오는 프로포즈하는 한 남성의 모습으로 보자면 전혀 정말 그 여자의 마음을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정말 비즈니스 사업, 사명의 마음으로만 그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예뻐해 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쩌면 이런 분들 때문에 인류가 힘들고 어려운 인류가 구원을 받고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좀 굉장히 세인트 존의 삶 앞에 제가 송구해지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길고 길었던 제인 에어가 끝이 났습니다. 이거 그 서점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공주니어 출판사의 제인 에어 진짜 두껍거든요. 이거 한 6cm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다 읽으신 거예요. 네. 재밌게 들어주셨지요. 그동안 이 책 좋아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고 또 저와 함께 이 책을 귀로 읽으시면서 사랑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 그리고 이 날씨에 정말 촉촉하게 가슴이 적셔지는 그런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도 읽으면서 사랑이란 과연 뭘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 환경을, 그 상황을 뒤로하지 않고 그 사랑을 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여기 옴기니의 말도 굉장히 저는 좀 의미가 있었거든요. 요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인 에어는 1847년 무명의 작가 커러벨의 이름으로 처음 출판되어 문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신선하고 활기차고 현실성이 살아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당시 영국은 빅토리아 왕조 시대로 사람들은 품격과 의무, 성실과 근면과 검약을 중시했고 종교 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신앙심이 깊었다. 제인 에어는 이 같은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고아 제인이 성숙하고 주체적인 여인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제인이 외숙부댁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라다가 로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손필드 저택에서 로체스터와 사랑에 빠졌다가 헤어지고 세인트 존과 만나 갈등을 겪다가 다시 로체스터와 완벽한 동반자로 살아가기까지의 이야기이다. 인생의 고비를 거칠 때마다 제인은 새롭게 통찰력과 자제력을 얻어나가기 때문에 이 작품은 제인의 정신적인 여행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런데 100년도 더 전에 나온 제인 에어가 왜 고전으로 읽히고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걸까? 가장 큰 매력은 주인공 제인 에어라는 존재인 것 같다. 제인은 스스로 말했듯이 열정적인 아이였고 불의에 반항하는 격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로드 학교에서 템플 선생의 영향 아래 차분한 숙녀로 성장하며 그 기질이 내면에 묻히지만 템플 선생이 학교를 떠나자마자 되살아난다. 제인의 가슴 속에는 넓은 세계를 동경하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벌이고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숨쉬고 있다. 물론 제인 에어 이후로도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여자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하며 오늘날 보면 어쩌면 흔하디 흔한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제인 에어라는 인물이 인상적이고 공감을 얻는 이유는 개성적이고 솔직하고 도덕적 원칙이 확고할 뿐 아니라 스스로 모순을 껴안고 갈등하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존재로 그려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제인에게는 자신이 상대와 평등하지 못한 결혼에는 굳건히 저항하면서도 권위적인 남성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성향도 있다. 100년이 훌쩍 넘은 오늘날에도 여성들이 스스로 깨닫든 깨닫지 못하는지 간에 집과 학교와 사회에 깊이 자리한 억압은 물론 자신 속에 내면화된 억압과 부딪히고 싸우고 있듯이 제인은 시대를 앞서 나가는 동시에 시대가 부여하는 한계에 얽매인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생생한 현시감을 가지며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제인의 존재감이 가깝게 느껴진다. 또 하나, 이 작품의 매력은 조금은 색다른 사랑 이야기라는 점이다. 주인공 제인 에어는 흔히 사랑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처럼 아름답지 않고 로체스터도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추남이라고 할 만한 외모를 지니고 있다. 이 사랑 이야기가 색다른 것은 단순히 남녀 주인공이 못생겼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낭만적인 도취 속에 숨어있는 로체스터의 가부장적 우월주의와 자신의 종속적인 처지를 날카롭게 꿰뚫어본 제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로체스터와 평등한 관계로 만나 완전한 결합을 이룬다. 이 과정 속에서 제인이 도덕적 원칙과 주체성을 위해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과감히 잘라내고 자기와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극적인 사건 못지않게 흡입력을 발휘한다. 제인 에어는 여러 각도로 바라보며 해석할 여지가 많은 풍성한 내용을 가진 작품이다.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건져내는지, 오래전 영국 어느 지방에서 살았던 제인 에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지는 독자 여러분의 몫이자 특권이다. 여러분이 제인 에어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 책이 부족하나마 소통의 가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와, 이 책을 번역하신 햇살과 나무꾼이라는 그 필명을 쓰시는 옴기니는 글도 너무너무 잘 쓰시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외국 소설을 번역하시는 분들, 통역은 아니구나. 죄송해요. 통역은 내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번역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통역은 뭔가 있는 그대로를 통역하는 거잖아요. 그 현실에 충실한, 그 현장감에 충실한. 근데 사실 번역은 저는 또 다른 작가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 나라, 그리고 그 시대, 그리고 그 작가가 쓰는 그 문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말 그 나라 말을 최대한의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햇살과 나무꾼, 이 번역하신 분, 옴기니 정말 와, 이분도 또 다른 작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옴기니의 말도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서 제가 옴기니의 말까지 다 읽어드렸어요. 그러네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으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제인 에어가 어떤 그 당시에 결혼이라든지 평등하지 않은 어떤 사회 제도에 굉장히 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권위적인 남성에게 헌신하고 그 사회적인 틀, 그 억압을 깨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서 나가는 동시에 시대가 부여하는 한계에 얽매인 존재이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더 제인의 존재를 현실감이 느껴지게 그리고 더 가깝게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다. 이 말씀도 이 햇살과 나무꾼님이 굉장히 잘 묘사를 해주셨네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군요. 네, 오늘은 제인 에어 이렇게 해서 끝까지 저와 같이 읽어보셨고요. 오늘은 제가 책 내용이 좀 짧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좀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끔 추천해드리는 그 생활의 팁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셔서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가끔 뭐 음료나 아니면 제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아직까지도 댓글이 좀 좋다고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또 제가 재미가 들려가지고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독일에서 좀 유명한 음료수인데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탄산이 센 자몽 주스다. 이건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탄산이라 뜯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따 낮에 되면 마실 겁니다. 제가 이거 하루에 거의 한 잔은 꼭 마시는 것 같아요. 얘는요, 제가 마시던 거여가지고 좀 깨끗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이게 700ml네요. 요거 굉장히 유명한 거죠. 풀무원 거고 그리고 딸기만 들어가 있는 딸기랑 물 외에 아니네.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생딸기를 직접 갈아 만들었습니다. 요거 I am real 스트로베리인데요. 이거 다른 맛도 있어요.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조금 비싼 주스? 근데 요즘에는 뭐 성분 좋은 건 대부분 비싸니까 요거 진짜 맛있는데요. 요걸 어떻게 먹으면 맛있냐?
요즘에 그 카페에 가면 딸기 라떼 많이 팔잖아요. 생딸기 갈아서 거기에 우유 타주는 거. 그거 굉장히 비싸게 팔거든요. 근데 저 그거 되게 좋아해서 과육이 씹히는 그런 그 스트로베리 라떼 굉장히 잘 사 먹어요. 카페 가면. 근데 이거를 사셔서 여기에다가 우유를 타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딸기 라떼가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물론 그 카페에서 파는 것처럼 과육이 막 씹히진 않아요. 보통 카페에서 파는 거는 그 생딸기가 정말 아작아작 씹히잖아요. 이건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그 맛이 납니다. 집에서 딸기청 만드는 거 너무 일이잖아요. 저만 일인가? 저는 그렇게 살림을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요거 사셔가지고 요게 글쎄 한 병에 얼마였더라? 7천 얼마였나? 9천 얼마였나? 근데 아무튼 요거 하나 사셔서 우유를 타서 드시면 딸기 라떼가 된다는 사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홈케어 굉장히 열심히 해요. 홈케어에 진짜 진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괄사나 아니면 그 뷰티 디바이스 굉장히 잘 사용하거든요. 오늘은 책 읽기가 금방 끝났으니까 좀 제가 제 얘기해도 되죠? 이거는요, 바이오 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화장품 브랜드더라고요. 화장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뷰티 디바이스도 많이 나오는 바이오 힐인데요. 제가 이게 굉장히 가격이 비쌌다. 그럼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을 텐데, 저 사실 라파캐럿이나 또, 제가 이름은 잘 못 외우겠는데, 조금 가격이 나가는 그런 괄사나 뷰티 디바이스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요, 가격도 굉장히 좋으면서, 사실은 그 비싼 뷰티 디바이스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좋다라고 느끼는 거여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바이오 힐 거고 가격이 2만 얼마인데 이것저것 쿠폰 다운 받으시면 10,000원대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라뮤꾸라는 그 뷰티 유튜버도 굉장히 극찬했었던 아마 그래서 또 유명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요거 이 부분은 광대부터 볼 싹싹 쓸어서 올리는 부분으로 굉장히 좋고요. 이 부분은 우리 그 목선 있잖아요. 목을 이거 목이라고 제가 쳐보면 이 목 부분을 이렇게 쓸어주시면서 하시면 정말 그 목의 피로도 풀리고 어깨 뭉친 것도 풀리고 진짜 좋거든요. 얘는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와요. 여기 앞부분은 우리 그 눈, 관자놀이 부분을 이렇게 롤링하듯이 해주시면 정말 시원하고 이거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이 모든 굴곡진 부분들이 다 그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시기에 진짜 편해서 얘는 정말 집에서 탄력 있는 피부 그리고 조금 내 얼굴을 시술은 할 수 없지만 예쁘게 V라인으로 좀 만들고 싶다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사용한 지는 얼마 안 돼서 뭐 피부에 탄력을 주더라 아니면 얼굴 선을 정리해 주더라 이런 건 모르겠지만 확실히 좀 시원해요. 저는 또 약간 압을 줘서 제 얼굴이나 목을 마사지 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사용했던 어떤 것들보다 그립감이 좋고 사용하기가 좀 편안하다는 거. 그리고 얘가요, 얘네랑 같이 팔아요. 물론 이제 따로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는데 그래도 또 우리 나이가 제 나이가 죄송해요. 제 나이가 탄력을 신경 써야 할 나이기 때문에 요거 같이 사용하시면 좋더라고요. 얘는 탄력 세럼이고요. 얘는 탄력 크림이에요. 얘는 리프팅 콜라겐 세럼이고 얘는 리프팅 크림인데요.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안티에이징 리프팅 크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신경을 써주면 저의 나이 정도 되면 신경 쓴 피부랑 아닌 피부랑 티가 납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싼 돈 주고 시술은 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집에서 홈케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홈케어 하면 기분도 되게 좋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로마 오일, 뭐 오일 마사지, 그리고 괄사 이런 거 진짜 사용을 잘해요. 그래서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하면 그만큼 기분도 좋으니까. 그리고 매일 하면 안 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용감 좋은 제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이런 추천해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 그리고 그거 사용해봤더니 좋아요. 추천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제가 마켓컬리에서 그 대추
이름이 정확하게 아몬드 대추인데 그거 비싸지만 맛있어요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거 엄청 많이 사셨다는 그런 댓글이 있어서 제가 또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제인 에어 마지막까지 읽어 드렸고요. 또 많은 걸 소개해 드렸네요. 여러분들에게 이모저모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책은 제가 어떤 책을 읽을까 엄청 고민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제인 에어만큼 재밌는 책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